역사상 어떤 대통령도 하지 않았던 일. 배공황에도, 2차례 세계대전에도, 2008년 금융위기에도 넘지 않았던 선이 있습니다. 112년 연방준비제도가 탄생한 이래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 바로 현직 대통령이 연준 이사를 해임하는 것입니다. 1913년 우드로 윌슨이 연준을 만든 이래 이 선만큼은 누구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5년 8월 2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글 하나를 올립니다. 리사 쿡을 해임한다. 세계 금융의 심장을 겨눈 한방의 총성이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인사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세계 경제 질서를 뒤흔들 핵폭탄의 뇌관이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가 내세운 명분은 금융범죄였습니다. 미국 전체의 금리를 결정하는 사람이 정작 자기 집 대출금리는 속여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금리를 정하는 자가 금리를 속였다. 완벽한 스토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복잡했습니다. 은행 서류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593명의 경제학자와 노벨상 수상자들이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전직 연준 의장 3명, 전직 재무장관 5명이 모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금 미국 대법원 앞에서는 세기의 대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해임이 왜 세계 경제의 운명을 건 전쟁이 되었는지 오늘 그 모든 것을 파헤쳐보겠습니다. 금리를 결정하는 사람이 자기 금리는 속여서 받았다고? 트럼프 행정부가 리사 쿡에게 들이민 해임 사유는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서류 조작, 연방주택금융청장 빌 펄티가 충격적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쿡 이사가 2021년 미시간과 조지아 두 부동산 모두 주거주지라고 신고했다는 것입니다. 왜 문제일까요? 주거주지로 신고하면 더 낮은 금리를 받습니다. 트럼프의 표현대로라면 미국 국민의 금리를 결정하는 사람이 자신의 유리한 금리를 위해 거짓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MBC 뉴스가 입수한 은행 서류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쿡 이사가 조지아 부동산을 휴가용 주택으로 신고했다는 기록이 발견된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파이낸셜 타임스도 이 서류를 독자 검증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더 결정적인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쿡 이사가 조지아에서 주거주지 세금 감면을 신청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사기범이라면 세금 감면을 놓쳤을까요? 쿡 이사의 변호사 아비 로웰은 단호했습니다. 명백한 비방 캠페인이다. 모호하고 근거 없는 주장들이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왜 이토록 빈약해 보이는 근거로 112년 역사상 전례 없는 도박을 감행했을까요? 답은 숫자에 있었습니다. 4대3.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 사람을 자르면 세계 경제의 열쇠가 손에 들어온다. 연준 이사회는 7명입니다. 금리를 결정하는 FOMC의 핵심 멤버들이죠. 현재 구성을 보면 트럼프의 속내가 선명해집니다. 트럼프 1기 임명자는 미셸 보우먼과 크리스토퍼 월러, 단 2명. 나머지 5명은 모두 바이든이 임명했습니다. 여기서 결정적 숫자가 등장합니다. 트럼프가 지명한 스티븐 미란이 이미 합류했습니다. 쿡까지 해임하면 4대3. 과반이 트럼프 사람입니다. 이게 왜 무서울까요? 연준 의장이 아무리 권위 있어도 표결에선 한 표입니다. 과반을 장악하면 금리 인하를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2026년 2월 이사회가 12개 지역 연준 총재들의 임기를 심사합니다. 과반을 주면 그들의 운명도 좌지우지합니다. FOMC 전체 장악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전 연준 부의장 라엘 브레이너드의 경고입니다. 이것은 연준 독립성에 대한 전례 없는 공격이자 이사회 과반 장악을 위한 공격적 시도입니다. 경제학자들은 더 무서운 그림을 그립니다. 정치적으로 금리를 결정하면 1970년대식 스태그플레이션의 악몽이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당장의 인기를 위해 금리를 낮추고 그 대가로 10년간의 물가 폭등을 겪었던 역사 말입니다. 트럼프의 계산은 냉혹했습니다. 리사 쿡 한 사람을 제거하면 세계 금융의 열쇠가 손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포위망은 쿡에게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건물 공사비가 왜 범죄가 되었을까? 2026년 1월 11일 일요일 밤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이 전례 없는 영상 성명을 발표합니다. 법무부가 금요일 연준의 대배심 소환장을 송달했습니다. 저에 대한 형사 기소를 위협하는 내용입니다. 죄목이 뭐였을까요? 연준 본부 건물 리모델링입니다. 워싱턴의 메리너 에클스 빌딩
1930년대에 지어진 역사적 건물입니다. 성면 제거, 전기 시스템 교체, 맥난방 현대화. 예상 비용이 19억 달러에서 25억 달러로 늘었습니다. 트럼프 측근들은 파월이 의회에서 이 비용에 대해 거짓 증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파월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이 위협은 제 증언이나 건물 리모델링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핑계입니다. 그는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형사기소 위협은 연준이 대통령의 선호가 아닌 공익에 기반해 금리를 결정한 결과입니다. 고마당 소속 톰 틸리스 상원의원조차 분노했습니다. 행정부 참모들이 연준 독립성을 끝내려 움직이고 있다는 것에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는 수사가 해결될 때까지 모든 연준 인사 지명에 반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건물 공사비 문제가 어떻게 세계 경제 운명을 건 권력 투쟁의 빌미가 되었을까요? 해답은 대법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예상치 못한 관객이 앉아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중앙은행 수장이 방청석에 앉았. 2026년 1월 21일 연방대법원 관청석에 특별한 관객이 있었습니다. 연준 의장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대법원 변론을 직접 방청하는 건 극히 이례적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운명이 걸린 재판을. 파월은 거의 2시간 동안 꼼짝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전 연준 의장 벤 버냉키 그리고 당사자 리사 쿡도 함께했습니다. 파월의 침묵은 그 자체로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물러서지 않는다. 열흘 전 파월은 이미 결의를 밝혔습니다. 이것은 연준이 증거에 기반해 금리를 결정할 수 있느냐, 정치적 압박에 굴복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트럼프가 2018년 파월을 의장으로 임명했다는 건 아이러니입니다. 하지만 파월은 더 이상 트럼프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금리 인하가 늦다며 멍청이, 고집불통 노새, 진짜 바보라고 공개 모욕당하면서도 원칙을 지켰습니다. 의장 임기는 2026년 5월 끝나지만 이사 임기는 2028년까지입니다. 법적으로 물러날 의무가 없습니다. 파월이 끝까지 버틴다면 트럼프의 연준 장악에 또 하나의 장벽이 세워집니다. 리사 쿡 사건의 향방이 파월의 운명까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트럼프 손을 들어주면 파월도 같은 방식으로 해임될 수 있습니다. 모든 눈이 9명의 대법관에게 쏠렸습니다. 전 세계 금융의 눈이 대리석 기둥 아래로 쏠렸다. 2026년 1월 21일 미국 연방대법원. 평소 긴급사안은 서면으로만 처리하는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구술변론을 결정했습니다. 그만큼 사안이 중대했습니다. 법정은 만원이었습니다. 월가 투자자들, 각국 중앙은행 관계자들, 경제학자들이 숨죽이고 지켜봤습니다. 트럼프 측 존 사우어 법무차관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쿡 이사의 기만 또는 중대한 과실은 해임 사유가 됩니다. 국민 금리를 결정하는 사람이 자신의 금리를 위해 중대한 과실을 범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정당한 사유의 정의는 무엇인가? 1913년 연준법은 이사를 정당한 사유로만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그 사유가 뭔지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대통령의 판단을 법원이 심사할 수 있는가? 사우어는 대통령 해임 결정은 대법원조차 심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해임 전에 청문 기회를 줘야 하는가? 쿡 이사는 트루스 소셜 포스팅으로 해임 통보를 받았습니다. 연명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쿡 변호인 폴 클레멘트는 조지 W. 부시 시절 법무차관을 지낸 보수 진영 거물입니다. 그가 쿡을 대리한다는 것 자체가 이 사건이 당파를 초월함을 보여줍니다. 사법심사가 없다면 모든 것이 농담이 됩니다. 2시간의 변론이 시작되었습니다. 트럼프가 임명한 대법관이 트럼프에게 칼을 겨눴다. 변론이 진행되며 예상 못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트럼프가 임명한 대법관들이 행정부 논리에 강하게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브렛 캐버노 대법관, 트럼프 일기 때 격렬한 인준청문회를 거친 인물입니다. 그가 사우어 차관을 향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사법심사도 없고 절차도 필요 없고 구제수단도 없고 대통령 혼자 판단하는 낮은 해임 기준. 이건 연준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것을 넘어 산산조각 낼 것입니다. 캐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선례가 되면 정치적 보복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민주당 대통령이 들어서면 현 대통령 임명자들을 모두 해임할 겁니다. 대통령들에게 사소하거나 오래된 반박 어려운 혐의를 찾으라는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진보 대법관들 반응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쿡 상황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저도 뉴욕에서 워싱턴으로 이사했습니다. 전해 아파트를 리모델링했어요. 평생 뉴욕에 살 줄 알고요. 상황은 변합니다. 잭슨 대법관은 증거 부재를 꼬집었습니다. 쿡 이사의 혐의에 대해 제시되고 검토된 증거가 무엇입니까? 보수와 진보 9명 전원이 트럼프 논리에 의문을 표했습니다. 법정 분위기가 명확해지자 대법원장이 결정적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대법원장이 직접 칼을 뽑았다. 엘리토 대법관이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 모기지 사실관계를 더 조사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일반적 긴급 신청 사건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하급심에 돌려보내는 것은 무의미해 보입니다. 이 한마디에 법률 전문가들은 긴장했습니다. 로버츠 발언은 대법원이 직접 원칙적 판결을 내리겠다는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시간 끌기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기준을 세우겠다는 뜻입니다. 로버츠는 싸우어 논리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당신은 기만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서류들이 이를 부정하는 실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까?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었습니다. 쿡이 의도적으로 거짓말한 것인지 단순 행정 실수인지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로 쿡 측 서류들은 애틀랜타 부동산을 휴가용 주택이나 세컨드홈으로 신고했음을 보여줍니다. 대법원이 정당한 사유를 좁게 해석하고 트럼프 주장이 그 기준에 못 미친다고 판결하며 이건 리사 쿡만의 승리가 아닙니다. 향후 모든 대통령의 연준 이사 해임 권한에 명확한 한계가 그어지는 겁니다. 112년간 관행으로만 유지되던 연준 독립성이 마침내 대법원 보호막을 얻게 되는 역사적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판결은 올여름 6월이나 7월 초 예상됩니다. 왜 중앙은행은 정치로부터 독립해야 하는가? 금리는 그저 숫자가 아닙니다.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할부, 신용카드 대금, 기업 투자, 고용, 금리 1%포인트만 움직여도 수백조 원이 이동합니다. 이 강력한 도구를 누가 쥐어야 할까요? 선거 앞둔 정치인에게 맡기면 당상의 인기를 위해 금리 낮추고 싶은 유혹에 빠집니다. 단기 경기는 좋아 보이지만 대가는 치명적입니다. 인플레이션. 1970년대 미국이 그랬습니다. 정치 압력에 굴복한 연준은 금리를 충분히 올리지 못했고 결과는 10년간의 스태그플레이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은 중앙은행을 정치에서 분리했습니다. 전 연준 의장 그린스펀, 버냉키, 옐런이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전 재무장관들과 593명의 경제학자가 동참했습니다. 연준 독립성 훼손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이것은 약한 제도를 가진 신흥시장에서 통화정책이 만들어지는 방식입니다. 대법원 변론 이후 금융시장은 안도 랠리를 펼쳤습니다. S&P 500 ETF가 1.16% 상승했습니다. 시장은 대법원이 연준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해석한 겁니다. 리사 쿡 이사는 변론 직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연준에서 근무하는 한 정치적 독립 원칙을 수호할 것입니다. 10세 2년 동안 지켜온 원칙. 대법원 판결은 이 원칙을 더욱 굳건히 할 수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워싱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준의 독립성 잔혹사, 트럼프의 리사 쿡 해임 시도와 대법원의 선택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그 의미와 파장을 심층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